네. 네. 세상이 어지럽고 증시가 어지러울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켜주는 룩 아워 티. 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늘 차분한 우리 권순우 팀장님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근데 뭐 차분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광고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오늘은 차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미국 시장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좀 약한데 왜 이렇게 뭐 되게 맨날 약한 것 같은 서운함이 듭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다우존스가 0.41%, 나스닥이 많이 빠졌습니다. 0.63%, S&P 500이 0.61% 빠졌는데 이게 그 반도체가 좀 빠졌습니다. 그 반도체 주가가 엔비디아가 좀 많이 빠졌는데 잠시만요. 이게 제가 보고 있던 게 있었는데 뭐 저 유명한 사람들이 엔비디아 주식 다 팔았다라고 그 계좌 증명한 사람들이 많이 느나 봐요. 아, 그래요? 네. 뭐 다모더란 교수 뭐 이런 사람들. 다모다란 교수님이 파셨는데 제가 너무 저렴한 멘트를 생각했네요. 팔았다는 게 수익 인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수익 인증인데 너무 비싸다. 멘트를 날린 거지. 엔비디아가 5.68%나 빠졌고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4.87%, AMD도 한 5.64%. 그리고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1% 하락했습니다. 네. 우리는 많이 못 올랐는데 이제 조금 빛 좀 보려고 빛좀 하나 그러는데 또 어떻게 그렇게 될지. 빠지면 우리 또 반도체 쉽지 않겠죠? 영향 받겠죠 뭐.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반도체 주식을 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예. 알겠대. 하루도 기분 나쁜 건 나쁜 거니까요. 네, 지금 미국 하원에서는 분위기 별로 안 좋습니다. 메카시 미국 그 공화당 하원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어설지를 주목을 끌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극적 타결 예상합니다. 아직까지 뭐 진짜 대통령과 하원 의장이 극적으로 협의를 했고 그 하원을 극적으로 타결해서 상원을 극적으로 타결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일 5일이 연방정부의 현금 소진 예정일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노이즈로 작동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하원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게 7대6으로 통과가 됐어요. 7대6. 정말 극적이네요. 아니 근데 양당이 합의를 했는데 7대6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게 공화당 소속의 하원 운영위는 공화당 소속 9명, 민주당 소속 4명으로 돼 있단 말이야. 예. 그러면 반란표가 몇 표예요 이게? 7대6이니까 반란표가 6표 나온 거예요. 그죠? 9명 중에 3명만 찬성했다는 거야 이게. 그렇죠. 공화당 운영위원 중에 메카시 진짜 합의가 아니네. 그러니까. 근데 당내 반발은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좀 연준 인사들은 6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는 있어요. 이게 하는 게 그 필립 제퍼슨 미국 전방준비제도 이사 겸 연준 부의장 지명자는 컨퍼런스에서 이게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 한번 건너뛰는 것도 한번 더 많은 지표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는 긴축을 계속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의 회의는 건너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백악관이 미국 CEO의 이딴 중국 방문에 경쟁 관리에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 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이게 왜 이런 맥락의 얘기가 나오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CATL을 만났습니다. CATL 만나가지고 이전에 그 외무장관랑 만났었다고 어제 보도를 드렸는데 이번에 CATL 만나가지고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짓는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블룸버그 통신 보도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뭐 미국에다 배터리 공장 지으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거기다 가서 열심히 짓고 있는데 그리고서 미국 기업인들은 중국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뭐 협력을 한 해 만에 그런 얘기하고 있고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도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멘트가 참 멋있는데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중국에 있겠다. 그리고 세계는 디커플링 되지 않을 것이며 계속 나아갈 것이다. 이게 제이미 다이먼이 한 얘기고요. 지난달 24일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전에 그 메리바라 제너럴 모터스 CEO도 중국에 가서 중국 파트너와 손잡고 신에너지 커넥티드카 혁신 발전에 힘쓰고 더 많은 브랜드, 더 많은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전에 팀쿡 CEO, 그 애플 CEO 갔을 때도 뭐 퀄컴, 화이자, 코닝들 기업 수장들도 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에서 이번 방문이 경제적 경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네. 우리는 양국 경제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호 연결성이 미국의 국가 안보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다. 라면서 약간의 견제하는 목소리를 내긴 했어요. 이게 존 커비 백악관 NSC,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의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인데, 아니 이게 저 미국의 정부 생각과 기업인들이 따로 움직이는 거야? 아니면 미국의 정부 생각이 원래 좀 외교적으로는 갈등 빚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더 가라고 뒤에서 쓱 이렇게 미는 약간 좀 액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관점에서는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른 전문가 통상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제일 나이브하게 생각하면은 뭐 미국 정부라는 게 이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기업인들이 가서 경영하겠다는데 그걸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냐? 그럼 기업인들 입장에서 당장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데 그거를 뭐 당장 하루아침에 끊으라고 그러면 그게 뭐 너무나 피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젠슨 왕 CEO도 우리 전체 매출의 30%가 중국에서 나오는데 그걸 끊으라 그러면 어떡하냐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미국 정부는 그냥 그 상황 자체로 이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안보적인 측면에서 냉랭하게 굴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게 뭐 경제인들이 교류하는 거를 어떻게 막냐. 네. 근데 미국은 되게 웃긴다. 내가 아까 저 공화당에서 반란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기사를 더 보니까 여기 댓글도 우리 저 진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수준이 와, 이게 민주당에서 네 명이 반대표를 던졌네. 민주당에서 공화당에서 2명 반대표하고 나머지가 찬성한 게 공화당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 대통령하고 합의했는데 대통령 민주당인데 민주당에서 이거 반대하는 건 뭐지? 이것도 합의안이 이제 좀 뭐 푸드 스탬프 깎고 뭐 이런 거 뭐 그런 디테일이 네. 있긴 있어서 근데 이제 뭐 7대6으로 이게 통과된다라고 생각하고 반대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정치 시스템도 이게 재밌네. 민주당 소속 4명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네, 일단 정정해드립니다. 저는 당연히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일부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 소속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그리고 이게 그냥 아까 뉴스 조금 연결해서 좀 한 뉴스를 더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매일경제 기사로 나온 거예요. 이게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인들은 어떻게든 중국이랑 비즈니스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정부는 그러니까 어제 설명드렸던 정냉 경온 뭐 이런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따뜻하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한일 관계 관련한 얘기들이 좀 계속 나와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하고 경제인들이 좀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OCI 같은 경우가 한 뭐 거의 같이 MOU 맺은 지 한 7년 만에 미국에 있는 일본 회사와 그 구속력 있는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한다고 해요. 네. 그런 얘기하고 여기에 뭐 삼성전자가 그 연구개발 센터를 일본에 짓는 것도 있고 LG엔솔하고 혼다가 합작법인 LH 배터리 컴퍼니 만드는 얘기도 있고 금호석유가 일본의 적유화학 기업인 이데미스 코산과 이름이 어렵네요. 바이오 스텐렌 모노머 공급 MOU를 체결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정부 차원에서 일본하고 좀 가까워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는 케이스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로서 우리나라 경제나 아니면 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미국의 경제인들이 기업인들이 지금 중국 가서 자꾸 좋은 얘기들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정경 분리군요. 정치는 뭐 계속 갈등해. 그다음에 경제는 우리가
실속 챙겨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치는 지지율로 실속을 챙기고 경제는 돈으로 실속을 챙기고 뭐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그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나왔어요. 네. 근데 안 좋습니다. 안 좋을 거예요. 그냥 같이 표를 그냥 같이 보시면은 그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48.8을 기록을 했다 그러는데 이 숫자하고 조금 다르네요. 이게 표하고 기사에 나온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48.8를 기록을 했는데 전달 49.2에서 더 내려간 수준입니다. 50 언더로 비제조업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은 제가 제조업 보여드렸는데 표를 비제조업으로 갖고 와서 좀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간 제조업 PMI가 지난해 말에 47 정도를 기록하면서 최저치로 떨어졌다가 올해 3월쯤에 조금 올라가서 50을 넘기나 싶었는데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다시 4월 5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서 관련돼서 뭐 신규 주문, 생산, 납품, 재고, 고용 5개 분류 지표하는데 이게 대부분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비제조업 아까 정프로님 정확히 말씀 주셨는데 비제조업 지수도 54.5로 좀 50 위는 맞는데 이게 3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그 비제조업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특히 건설업이 58.2로 한 달 만에 5.7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0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5%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거는 숫자 엄청나게 떨어진 건데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제조업 안 좋은 거는 뭐 다들 얘기를 하면서도 그나마 내수는 좀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서비스업이 1.3%포인트 또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노무라 홀딩스 분석을 인용해서 5월 PMI가 다시 시장에다 실망을 안겼다. 제조업 부진이 나선형 하락 위험을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 그러는데 이게 제조업 PMI가 가끔은 선행을 하기도 하고 가끔은 후행을 하기도 하는데 제조업이 안 좋으니까 소비가 안 좋기도 하고 소비가 안 좋으니까 제조업이 안 좋기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 데이터 4월 소매 판매가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보이면서 제조업 PMI가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비가 별로 안 살아나고 있다는 모습을 보니까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대로 좀 해석을 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업률 통계가 나왔는데 16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이 20.4%가 나왔습니다. 예? 중국이 예. 청년 실업률이 엄청나네요. 숫자가. 숫자가 우리가 보통 실업률 얘기하면은 뭐 미국에서 3%, 4% 이런 얘기하다가 청년 실업률이 20%가 나와서 그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그 7월, 8월 되면 중국의 대학생들 졸업합니다. 네네네. 근데 졸업생이 1,158만 명입니다. 쏟아져 나오는데 예. 이 중에 몇 명이나 아니 한해 졸업생이 1,100만 명이라고요? 예. 대학교 졸업이? 예. 그리고 사상 최고치입니다. 근데 지금 제조업 PMI 안 돌아가고 있으면은 어떤 제조업 쪽에서 일자리가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소매 판매 잘 안 되면서 서비스 쪽도 안 좋은 상황에서 실업률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인데 거기에 졸업생이 1,158만 명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모양새인데요. 이게 이런 거하고 어제 제가 그 정프로님하고 SML 하면서 네. 포스코홀딩스 주가 왜 안 좋은지 그 얘기 좀 드렸잖아요. 근데 구리 가격 얘기가 또 좀 나오고 있는데 구리 가격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닥터코퍼. 예. 닥터코퍼 지금 요새 힘듭니다. 1월 달에 한 9,400불 하던 게 지금 8,100불로 한 20% 떨어졌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LME 재고량 쫙 올라오는 거 보이십니까? 이 경기를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 구리 아니겠습니까? 네. 예. 안 좋다는 얘기네요. 그죠? 여기 뭐 그렇죠. 안 좋죠. 그러니까 구리라는 게 뭐 전기 차이도 들어가고 뭐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는데 네. 이제 전 세계 구리 수요의 한 60%를 중국에서 쓰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 게 구리 가격에도 여실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안 좋은 거 다시 한번 좀 수치로도 확인을 한 것 같고요. 근데 그 우리 경기가 안 좋은가요? 그 아주 뭐 이렇게 막 체감이 되진 않는데. 우리 경기 예. 안 좋죠 지금. 우리 경기는 좋은 적은 없습니다, 사실. 아니 우리 경기 지금 상당히 안 좋다니까요. 네, 지금 약간 일부 지금 그 뭐랄까
팬데믹이 끝난 상태에서의 약간 그 뭐랄까 이게 쭉 뭘 못했던 거가 그냥 이렇게 남아 있는 정도지 그런 걸로 소비가 유지되는 거지 지금 경기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러면은 양극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네. 한국은행에서 1분기 중 거주자 카드 사용 실적 관련한 통계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14.8% 늘었다는데 이게 그 해외에서 쓴 카드 값이 전분기 대비 15%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국내 소비는 좀 별로 안 늘었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카드 긁은 게 3분기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해외 나가서 많이 썼네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좀 힘드신 분들은 국내에서 많이 힘드시고 조금 그래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해외에서 많이 쓰고 계신 게 아닌가. 근데 자산이 있는 분들도 해외 나가는데 예. 사실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해외 나가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지금 왜냐하면 3년 동안 이제 해외 여행이 완전히 그냥 봉쇄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가형 여행 상품들도 막 본물처럼 터지니까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네, 근데 이제 야, 그 다음에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가지고 비행기에 오르는 분들이 많더라. 일단 나가긴 나가는데 일단 간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뭐 원성이 자자하고. 네. 자, 카드 사용량 국내는 비슷했으나 해외에서 한 15% 늘었다. 네,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예. 자, 세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역전세난에 차라리 내 집 마련 생애 최초 주택 매수 반등이라는 보도인데요. 이게 우리가 항상 그 주택 관련한 얘기했을 때 지금의 매수세와 거래량이 늘어나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게 통계적인 숫자가 나온 거예요.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가 3669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2021년 12월이면은 거의 그 당시에 패닉바잉 같은 느낌, 계속 오르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해서 그때 그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동참하셨던 움직임에 이후에 2년 4개월 만에 최대 수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약세로 쭉 내려오는 국면에서는 좀 누구도 집을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딱 끝나고서 이게 올라온 바닥 정도 됐을 때 무주택을 계셨던 분들이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의 한 12%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 기사에서 평가를 하기로는 역전세난이나 전세 사기 이슈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좀 오히려 임대 쪽에서의 불안감이 커진 부분들도 집의 매수세에 동참하는 거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는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전세했다 사기 당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집 사자. 예, 그것도 좀 사실 안타깝죠. 이렇게 뭐 되게 기분 좋게 내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집을 사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매수라기보다는 야 이거 전세 이거 불안해서 사겠냐. 그리고 전세값 줘봐야 소용없다. 그리고 역전세난 뭐 이게 뭐 전세값보다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비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점이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 구입이 좀 용이해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은 투기적인 거래 아니면 이렇게 수익을 바래서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빠진 것 같고 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을 때 어떻게든 좀 정부가 규제 완화해서 좀 받치려는 규제 완화를 좀 했었잖아요. 여기에 그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좀 매수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또 생애 첫 주택 매수자라고 할 수 있는 2030 매수세가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올해 1월에 8,955명이었는데 이번에 그 지난달에는 16,796명, 거의 한 60% 이상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좀 이런 상황에서 좀 임대 시장에서 조금 힘들어하신 분이 차라리 첫 매수에 나서고 있는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게 지난달 통계로 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가 늘어났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사기 안 당하려고 집을 산다. 좀 씁쓸하죠. 그런 경우들도 좀 있다는 거죠. 네. 사기 안 당하려면 집으로. 네, KB와 함께하는 집으로도 이번 주 업로드됩니다. 그래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